안녕하십니까. 보험설계사 조영선입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1인 가구에 좀 도움되는 영상은 없을까요? 라는 요청이 있으셔가지고요. 요즘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추세에 맞춰서 1인 가구의 보험 설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라고 해서 돈 관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좀 최대한 간략하고 좀 쉽게 내용을 좀 만들어 보려고 만들게 됐어요. 첫 번째는 어, 일단 돈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때 보험료를 얼마큼 할 것인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실 텐데요. 물론 보험료를 많이 하시게 되면 보장이 되게 커지겠고 나중에 뭐 돌려받는 금액도 커질 텐데 보험료에 대한 지출이 즉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면 다른 저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럼 적정한 보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즉 위험을 막는 데 들어간 돈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좀 이상적인 케이스는 10%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것의 10%냐면 내 월 소득, 직장인이면 월급, 그리고 개인 사업자면 월 소득의 평균 소득이겠죠. 그 소득의 10% 정도를 보험에 투자했을 때 적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고소득자라든지 너무 기초소득 이하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럴 때는 좀 물론 차별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월급 실수령의 기준으로 한 200에서 300 이 정도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초점을 1인 가구로 맞춰놨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월급 200만 원에 사회초년생, 뭐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겠죠. 어, 월급 10%의 보험료라면 20만 원입니다.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보장의 크기, 그리고 보장의 기간, 보장의 범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적정한 보험료 수준은 나왔고 내가 얼만큼 준비해야 될지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거는 지극히 통계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통계는 물론 과거의 통계가 나에게 꼭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뭐 전쟁이처럼 미리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위험부터 막고 그 위험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보험을 설계한다면 이렇게 수많은 나와 있는 보험 상품들 뭐 회사들 그 안에서도 분명히 좋은 설계를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은 물론 뭐 모든 분들에게 이게 꼭 적당하다, 맞다 이건 아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은퇴 이전에 많은 웬만한 보험 설계들이 납입이 끝나도록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보험 중에 실비보험이 있죠. 이 실비보험은 상품이든 회사를 막론하고 모든 실비는 갱신형으로 보장을 받는 기간 동안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즉, 뭐 65세까지만 내고 그 이후로 실비에 대한 보장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겠지만 모든 실비보험은 표준약관에 의거해서 5년이든 3년이든 1년이든 이렇게 물론 시대별로 개정이 되었지만 가입 실비에 대한 보장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 은퇴 이후에도 실비보험료는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상품은 20년 납인데요. 그 안에 실비 특약이 있는데 그 실비 특약만은 20년에 완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은퇴를 이후에도 내가 보장을 위해서는 납입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나머지 내가 보장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은퇴 이전에 납입을 끝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왜냐 소득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보험료를 계속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다고 쳤을 때 이제 보통 납입 기간은 20년 납에서 25년 납 이렇게 많이 이제 설계를 받아보셨을 거고 그렇게 설계하는 게 가장 좀 일반적이면서도 보험료 지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납입 보험료와 기간까지 납입 기간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보장의 크기인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선지급 방식의 종신보험을 많이 추천해드려요. 그럼 또 왜 하필 선지급 방식의 종신보험을 추천하느냐고 하실 텐데, 보통의 선지급 방식의 종신보험들이 보장 기간이 가장 깁니다. 따로 뭐 100세, 110세, 120세 정해진 게 아니고 종신토록 보장이 되면서도 환급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무조건 나가야 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적립이란 걸 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굳이 내가 크게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어서 보험금을 탈 일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계약에 대해서 연금 전환을 통해서 연금으로 내가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품을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또 지인분들, 친구나 선후배가 찾아와서 보험 하나 뭐 이렇게 들어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막연하게 그냥 알았어 하고 사인하시는 것보다 이런 내용으로 좀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기왕에 꼭 이 친구한테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올바르게 설계를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종신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과거에 종신보험은 사망시에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사망시나 소유장애율이 80% 이상 나왔을 때 이때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 죽고 나오는 돈이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종신보험에 대한 추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크게 암이라든지 말기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당신 이제 보험 있냐? 이거 치료를 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저는 죽고 나서 나오는 보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이 양반이 치료를 못 받으면 사망보험금이 나와야 되니 보험회사에게 먼저 이 사람의 나갈 사망보험금을 진단금으로 주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선지급 방식의 종신보험입니다. 즉 내가 사망 시에만 지급받는 게 아니고요. 보장 기간은 평생토록인데 암,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그리고 말기 신장, 간, 폐질환, 뭐 치매나 일상생활 장애 상태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크게 올 수 있는 위험들에 대해서 진단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은 선지급 방식의 종신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품을 주계약으로 두고 여기에 대한 특약들, 수술이라든지 입원, 그리고 다른 질병에 대한 좀 더 보완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의 보완을 해서 특약을 설계하고 그리고 실비랑 같이 유지를 하실 때 보통의 한 30대 초반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만 원 선에서 어느 정도는 설계가 됩니다. 보통 돈 관리하실 때 좀 심플할수록 관리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식방식 종신보험에다가 특약을 넣고 그 다음 실비랑 같이 운영을 하시면 작은 일로 병원 다니실 때는 실비로 웬만큼은 병원비가 해결될 거고요. 문제는 나중에 혹시나 이제 내가 한창 경제활동 시기에 크게 좀 아프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진단금이 좀 크게 나와줘야겠죠. 왜냐 당장 이제 자기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돈을 못 벌고 병실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진단금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 진단금의 뭐 대표적인 건 암 진단금이 얼마가 필요하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뽑아놓은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발표 자료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암들의 평균 발병에서 완치 판정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6천에서 7천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암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금액을 놓고 보면 여기서 2천에서 3천 정도가 병원비라고 해요. 암을 진단받게 되면 산정특례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병원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보다. 근데 당장 일을 못하게 되니까 그에 대한 소득 상실이라든지 그리고 간병인을 쓰게 되면 간병비라든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내용 이런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더라. 그래서 암 진단금을 설계할 때는 보통 표준 진단금은 5천 이상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했을 때 실비와 이 진단금을 가지고 실비로 병원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내가 일을 못해서 생기는 소득 보상이라든지 나름 비급여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험으로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다른 대출을 받거나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뭐 집을 팔거나 이러지 않고 보험으로 치료를 거의 다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대한 주요한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높고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암, 급성심근색, 뇌출혈, 말기 질환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진단금을 표준으로 5천 정도 맞춰 놓으시면 이 주계약에 대한 그 포션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수술이라든 입원이라든 이런 특약들은 조금 더 이렇게 옵션으로서 붙여넣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을 5천 이상 확보하시는,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질병으로 내가 병원을 다닐 때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 즉 건강관리에 들어가는 어떤 의료비에 대한 보장으로서 수술, 입원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면 1인 가구로 쭉 지내신다고 가정하에서도 그게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1인 가구분들께서는 사망을 굳이 넣어야 되냐, 사망을 왜 넣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망보험으로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망보험금의 선지급 진단금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계약과 특약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소멸성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면 연금전환이라는 이런 환급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기왕이면 설계하시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받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